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의혹,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 판결을 내린 정황들이 쏙쏙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의혹이 드러났지만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셀프 조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당시 대법원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분이죠. 법무법인 동아리 사무장이 아니고 이정열 전 부장판사 연결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 부장판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니, 현직이 사무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사 얘기 들었을 건데요.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세 번째로 조사 결과가 이제 최종 결과 같은데요. 이번에 특조단 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일단, 천재 법원이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어떤 기반의 기초에서 나온 걸로는 아마 이게 최상치가 아닐까. 네. 예, 그러니까 저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네. 법원이라는 곳이 다른 쪽에서 조사를 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관이지 스스로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서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멘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또 그게 이 조사의 원래 가지고 있던 한계였었고 그 한계가 그대로 다 드러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상치의 그래도 결과다. 지금 어떤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네. 그 능력 내에서는 최상치라는 거죠. 자,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판사 뒷조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블랙리스트 그보다 더 큰 의혹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가지고 청와대와 어떠한 거래를 시도했다. 어떤 정황들이 있죠? 일단 대법원 쪽에서 요구했던 건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상고법원 설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현안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들이 좀 민감한 사건에서 나와줬으면 했는데 그것을 미리 이제 간파를 하고 그쪽에 맞는 판결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상고법원 설치와 서로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네. 어떤 사건이 있어?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이 그런 건가요? 네, 그거는 지난 조사 때 이제 완전히 드러났었고요. 그렇고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을 통해서 서로 이제 연락이 오갔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정교조 법외 노조 사건이 있었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KTX 승무원 해고무효 사건이 이 사건 있었고요. 1, 2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어요. 예, 저희도 그렇죠. 놀랐었었는데요. 네. 네. 그리고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네. 이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부수해서 있었던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네. 예. 그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소송을 사주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식의 내용까지 나왔죠. 소송을 사주한 게 아닌가. 예. 자, 이런 문건들을 누가 왜 만든 건가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기본적으로 문건 원본을 못 봤습니다만은 네. 짐작하는 데는 그 법원행정처 직제와 편제를 보면 기획조정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법원행정처 업무 분장 중에서 이렇게 범위가 지정돼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닌 애매한 거 모든 거 다. 예, 애매한 다 거 모든 거 하는데, 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남들이 안 하는 거 다 하다 보니까 사찰도 하고 뒷조사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왜 그랬는지야 너무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게다가 네. 기본적으로 사고 자체가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대법원장이 되고 그리고 본인의 성향 자체가 이제 그쪽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또 그리고 다 그렇게 부역해 온 거죠, 결국. 근데 그러면 법원 행정처의 수장은 법원 행정처장인데 법원 행정처장이 네. 대법원장 의사하고 반하게 아니면 상의도 전혀 없이 이런 문건 만들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유, 다 말면서 물어보십니까? 그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변호사인데 어떻게 알아요? 예. 그거 당연히 법원 행정처장이라든가 차장을 임명할 때 네. 자기의 뜻을 다
당연히 잘 받들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심기를 미리 잘 살펴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임명을 하는 거죠. 아하. 그거야 뭐. 네. 가장 궁금한 그런 게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참 법원에서는 왜 이렇게 상고법원 설치에 목을 매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 국민들도 궁금해요. 우리 삼심기인 줄 알고 있는데. 예, 네. 가장 큰 것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사건이 계속 적체되다 보니까 네. 사건 처리는 해야 되겠는데 당연히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수를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대법관을 늘리게 되면 대법관의 희소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을 늘리지 않고 그 적체된 사건을 처리를 하려면 삼심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상고법원이 필요했던 거고요. 네. 그게 또 하나 그 부수적으로 노릴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대법관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인사적체도 해결할 수 있고, 네. 더더군다나 그 인사권의 행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을 꽂아서 앉힐 수 있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주 좋았던 거죠. 뭐 이제 자리도 좀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자리도 많이 늘어나죠. 아니, 그럼 대법관을 늘리면 되지 왜 상고법원까지 만들려고? 대법관은 검사나 변호사가 낄 염려가 있어서 그러나요? 아니요. 모든 어떤 자리든 네. 어떤 자원이든 희소해야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대법관이 지금 13, 14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죠. 대법관이 100명이다 이러면은 희소 가치가 있겠습니까? 참 이해를 하면서도 참 답답한 상황인데, 자 일선 그 판사들, 그 지방법원이나 네. 일부 평판사들은 이런 상황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거의 몰랐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몰랐다고요? 기본적으로 아. 예, 그동안 그 양승태 체제 아래서 판사들이 상당히 순치돼 왔었고요. 예. 게다가 일단 대법원 판결이 한번 나오게 되면 이게 뭐 그냥 뭐 정말 뭐 아무렇게나 쓰는 판결이 아니라 진짜 그렇죠. 능력 있고 유수한 재판 연구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논리를 상당히 정교하고 정치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판결문 자체를 읽어보면은 큰 하자가 잘 안 보이거든요. 논리적이죠. 누가 봐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특히나 전화비체 판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오게 되면 그 효과가 뭐 10년 이상 가니까 그렇죠.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되는 거구나라고 하고 오히려 그 판결을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하지 이 판결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비판을 한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 바라보진 않거든요. 네. 참 일부 판사들도 많이 몰랐다. 일선 판사들도. 근데 이제 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그래도 책임자는 누가 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데 왜 조사를 못했을까요? 그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네. 거부하는 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특조단이 강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 네. 거부하니까 못했다는 건데. 그렇죠. 글쎄요. 이제 법원 내부에서 일부 판사는 뭐 형사 고발을 하고 또 네. 형사 고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합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뭐 그건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이제 이게 구조상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입장에서도 좀 껄끄러울 수 있는 게 일단 대법원이든 법원 행정처에서는 고발을 했다고 치면요. 네. 그러면은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그거를 무혐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에서 이게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고발을 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소를 했으면 그거를 무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1, 2심에서? 대법원이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이런 그 불법행위, 위법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 수뇌부에서 이것을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긴 하는데 네. 법원 내부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오히려 액면상 보기에는 법원이 수사나 재판에 특히 대법원이 네. 아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고 볼 우려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도 동향 파악을 좀 당했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고발하기가 좀 불편하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차성환 판사가 좀 본인이 고발하겠다라고 SNS에 밝혔거든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야 뭐 무슨 문제가 상관없겠죠. 있겠습니까? 네. 예, 그건 상관없죠. 뭐 그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조사 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제 네. 이름은 아직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나올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 그래서 저도 뭐
따져보니까 공소시효는 안 끝난 것 같아서 네. 뭐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급한 일이 좀 정리가 되면 뭐 저도 고발에 동참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떤 범죄가 될까요? 직권남용죄 같은 게 될까요? 일단 그 먼저 떠오르는 게 직권남용죄죠. 그러니까 네. 비교를 해보자면 그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그렇죠.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지금 검찰의 구조를 보면 검사에 대한 인사명령권자는 검찰총장이잖아요. 네. 근데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검찰국장이 당시 기소가 된 걸 보면 당연히 검찰총장까지 보고가 됐던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법원의 경우로 예를 치환해서 보면은 법원에서 판사의 인사권자는 대법원장이니까 당연히 직권남용이 될 수 있겠죠. 그 안태근 전 검사장이 예를 들어본다. 우리 이정열 전 부장 판사님은 가능하다는 생각인데 일단 특조단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특조단 어렵대요. 거기 네. 일단 안태근 검사장에 대한 판결 결과를 보면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네. 직권남용, 업무방해 같은 것도 가능하다. 네. 네, 아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좀 좋게 해석하자면 이번에 그 특조단에서 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검찰은 뭐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죄가 나올 걸 각오하더라도 기소를 하는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법원의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서 이게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 하면은 무죄를 선고하기 때문에 네.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아하. 상황에서 이게 정말 직권남용죄가 명백하다라고 하지 않는 한 고발을 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법원 조직 특성상 그렇다. 네. 그렇죠. 그동안 또 살아온 게 그렇고요. 자,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임 동안의 이정열 전 판사였습니다. 이가 그대로 다 드러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상치의 그래도 결과다. 지금 어떤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네. 그 능력 내에서는 최상치라는 거죠. 자,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판사 뒷조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블랙리스트 그보다 더 큰 의혹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가지고 청와대와 어떠한 거래를 시도했다. 어떤 정황들이 있죠? 일단 대법원 쪽에서 요구했던 건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상고법원 설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현안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들이 좀 민감한 사건에서 나와줬으면 했는데 그것을 미리 이제 간파를 하고 그쪽에 맞는 판결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상고법원 설치와 서로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네. 뭐 어떤 사건이 있어?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이 그런 건가요? 네, 그거는 지난 조사 때 이제 완전히 드러났었고요.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의혹,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 판결을 내린 정황들이 쏙쏙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의혹이 드러났지만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셀프 조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당시 대법원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분이죠. 법무부인 동안의 사무장이 아니고 이정열 전 부장판사 연결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 부장판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니, 현직이 사무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사 얘기 들었을 건데요.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세 번째로 조사 결과가 이제 최종 결과 같은데요. 이번에 특조단 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일단, 천재 법원이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어떤 기반의 기초에서 나온 걸로는 아마 이게 최상치가 아닐까. 네. 예, 그러니까 저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법원이라는 곳이 다른 쪽에서 조사를 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관이지 스스로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서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멘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또 그게 이 조사의 원래
가지고 있던 한계였었고 그 한계에서 이렇게 범위가 지정돼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닌 애매한 거 다른 모든 거 다. 예, 애매한 다 거 모든 거 하는데, 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결국은 남들이 안 하는 거 다 하다 보니까 사찰도 하고 뒷조사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왜 그랬는지야 뭐 너무 당연하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게다가 네. 기본적으로 사고 자체가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명박 그 전 대통령 시절에 대법원장이 되고 그리고 본인의 성향 자체가 이제 그쪽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또 그리고 뭐 다 그렇게 부역해 온 거죠, 결국. 근데 그러면 법원 행정처의 수장은 법원 행정처장인데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원장 의사하고 반하게 아니면 상의도 전혀 없이 이런 문건 만들고 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유, 뭐다 말면서 물어보십니까? 그런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을 통해서 서로 이제 연락이 오갔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정교조 법외 노조 사건이 있었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KTX 승무원 해고무효 사건이 이 사건 있었고요. 1, 2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어요. 예, 저희도 그렇죠. 놀랐었었는데요. 네. 네. 그리고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네. 이제 그 위원정당 해산 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부수해서 있었던 지방의원들의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 네. 예. 그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소송을 사주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식의 내용까지 나왔죠. 소송을 사주한 게 아닌가. 예. 자, 이런 문건들을 누가 왜 만든 건가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기본적으로 문건 원본을 못 봤습니다만은 네. 짐작하는 데는 그 법원행정처 직제와 편제를 보면 기획조정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법원행정처 업무 분장 중에